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산속에 있는 여관에서의 소름 끼치는 괴담. 얼마 전 어느 조촐하고 아담한 여관에서 묵었습니다. 꽤 외곽에 있는 곳이라 찾아오는 사람도 적고 조용한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스태프들도 배려와 준비성이 좋고 들도 아름다울 뿐더러 방도 깨끗했습니다. 나무랄 것 하나 없는 훌륭한 여관이었습니다. 산속에 있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놀 수 있는 곳도 없어 날이 바뀔 무렵이 되자 여관 안은 무척 적막했습니다. 일찍 잠자리에 든 나는 새벽 2시 넘어서 왠지 모르게 눈을 떴습니다. 다시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 않아 문득 적막한 여관 안을 탐험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자 복도는 불이 꺼져 어두웠고 비상구를 가리키는 초록색 등만이 한적한 복도를 비출 뿐입니다. 여관치고는 부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에너지 절약 때문인가 하고 시덥지 않은 생각을 하며 나는 담력 시험하듯 탐험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서 사람이 움직인 것 같아 나는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 아래 다른 방 문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여관 직원 아저씨가 보였습니다. 철컥철컥하고 작게 금소금이 들려옵니다. 설마 도둑질을 하러 방에 들어가려는 것인가 싶은 생각에 나는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을 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에 작은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왠지 보면 안 되는 것을 봐버린 것 같다는 생각에 나는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열쇠를 다 잠근 것인지 아저씨가 내 쪽으로 걸어옵니다. 이 앞에 있는 건 내 방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방 안에 가둘 작정인가. 그렇게 생각하니 온몸이 굳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위험한 것 같으니 절대 발견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숨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내 옆을 지나가는 순간 아저씨는 너무나도 쉽게 나를 알아채고 말았습니다. 아저씨는 몹시 당황한 얼굴로 손목시계를 보더니 어쩔 수 없네. 같이 좀 와주세요. 라며 나를 억지로 끌고 어딘가에 데려가려 했습니다.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곧 다른 직원 몇 사람이 다가와 나를 둘러쌌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토치를 손에 든 채 무사히 돌아가고 싶으면 절대 소리를 지르지 마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기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잠잠히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연회장이었습니다. 불이 모두 꺼진 어두운 여관임에도 그곳만은 모든 불이 전부 켜져 있었습니다. 여관 직원들과 현지 주민 같은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지역 특산 요리 같은 게 잔뜩 놓여 있어서 언제라도 연회가 시작될 수 있게 준비가 끝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대충 빈자리에 내가 앉게 되자 40대쯤 된 아줌마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운이 나빴네요. 진정하고 있으면 괜찮을 테니 조금만 힘내요. 곧이어 무서운 표정을 한 아저씨가 내 옆에 앉더니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연회가 시작되면 그저 즐겁게 먹고 마시기만 하게. 뭐 이미 즐거울 터이지만 도중에 새로 손님이 오더라도 그 사람을 신경 쓰면 안 되네. 신경이 쓰이면 차라리 보지 마. 다만 만약 보게 되더라도 부자연스럽게 행동해서는 안 되네. 결코 즐거운 분위기를 깨서는 안 돼. 한 해에 단 한 번 반드시 맞아야 하는 상대이니 절대로 무리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윽고 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줌마들은 나를 배려하려는 듯 요리도 권하고 맥주도 따라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요리를 젓가락으로 깨작대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다들 표면적으로는 즐거워하고 있는 듯했지만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게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괜히 잠에서 깨어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와중 갑자기 방 안 온도가 뚝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어두운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천천히 가까워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척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이상으로 즐거운 듯 떠들고 요리를 먹고 있습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에 나는 맛있는 요리를 열심히 먹는 척을 했습니다. 곧 발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나무로 된 복도에서 다다미가 깔린 연회장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요리만 바라보고 있는 내 시야 한 구석에 두 개의 다리가 지나가는 게 언뜻 보였습니다. 검다. 아니, 그보다는 어둡다는 표현이 어울릴 이상한 존재감의 다리였습니다. 아이나 여자 다리처럼 가늘지만 굉장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가로로 길게 놓은 테이블을 빙둘러 걸어 내 대각선 정면 쪽에 가서 방석 위에 앉았습니다. 나는 접시 위에 요리를 어떻게든 먹으며 비명을 지를 것 같은 걸 어떻게든 참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답답하고 차가운 공기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변에는 방금 전까지 어색한 웃음을 짓고 있던 사람들이 안도의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라고 옆에 있던 아줌마가 말을 건네자 그제야 내 몸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그 후 무서운 체험을 공유한 사람끼리의 진정한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던 요리를 맛있게 먹으며 서로 술을 나눴습니다. 이상한 체험을 공유했기 때문인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이상한 연대감이 들었습니다. 방에 걸려있던 자물쇠는 날이 밝기 전에 모두 회수한 듯했고 아마 숙박객 중에도 자신들이 밤동안 갇혀있던 걸 알아차린 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새 아침이 밝았고 나는 방으로 돌아와 못다 잔잠을 잤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이었습니다. 방 밖으로 나와 보니 아무 일 없는 평범한 보통 여관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규정 시간보다 조금 늦게 체크아웃했지만 여관 사람들은 너는 이제 우리 동료야. 언제라도 좋으니 다시 찾아와. 라며 다들 나와 배웅해 줬습니다. 다들 내가 떠나는 것이 아쉬운 듯 진심으로 배웅해 줬고 나 역시 그들과 헤어지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이미 그들은 내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건 탓에 강한 정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내가 그 여관에 갈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귓속말.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친구는 귀신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귀신을 믿지 않았고 누가 귀신이 있다 해도 콧방귀만 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친구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는 것이 귀찮아져 혼자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슬슬 가족들이 올 때가 되었겠다고 생각하며 방에 혼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평범한 주택에 살았는데 평소에 누가 벨을 누르면 자기 방 2층에서 대문을 한번 보고 나서 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TV를 보는 중에 벨 소리가 나서 가족들이 왔나 보다 하고 평소처럼 대문을 봤는데 작은 누나와 누나 친구로 보이는 사람만 서 있었습니다. 누나의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즐거운 표정으로 누나에게 계속 귓속말을 하며 웃고 있었다 합니다. 친구는 문을 열어주기 전에 문득 무슨 말을 저렇게 즐겁게 할까 궁금해져 창문에 귀를 바짝 대고 엿들으려고 했답니다. 뭔가 멀리서 소근소근대는 말이 어렴풋하게 들려와 친구는 바짝 대고 집중했답니다. 소근대는 소리가 조금씩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는데 친구가 알아챘을 때는 이미 자기 바로 옆에서 귓가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귓속말이 들려왔답니다. 내 말 들리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지? 나 보이지? 이런 비슷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그대로 얼어서 그 자리에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기다리다 지친 작은 누나가 숨겨놓은 열쇠로 직접 문을 열고 들어와 친구의 방에 들어오고 나서야 겨우 귓속말이 사라져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답니다. 친구는 누나에게 친구랑 같이 왔었어? 라고 물어보았지만 누나는 혼자 먼저 집에 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친구는 귀신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아직도 귓속말을 하는 사람들만 보면 소름이 돋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도망쳐라.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무렵의 기억입니다. 당시 우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교가 끝나면 학교 안에 보육원 같은 곳에서 머무르곤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방과 후 학교라는 것이지요. 평소에는 거기 모여서 간식을 먹거나 숙제를 하고 놀곤 했습니다. 그리고 5시가 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 하던 놀이가 질렸을 뿐더러 우연히 모인 아이들도 드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친구 A, B와 함께 셋이서 학교를 빠져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이른바 큐피하우스라고 불리던 심령 스폿이었습니다. 그곳은 인근 석공 작업실 옆에 있는 집으로 오랫동안 주인이 돌아오지 않아 폐가가 되어버린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차고 같은 곳이 있는데 셔터 틈 사이로 보이는 집 안은 망가진 의자나 인형 같은 게 마구 널려져 있어 무척 무서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 30분. 우리는 옆에 있는 석공 할아버지에게 들키지 않도록 몰래 집 부지로 숨어들었습니다. 우리는 화단을 타고 담을 넘어 베란다를 통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다행히도 창문은 열려 있어 순조롭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집안은 황무지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A는 겁에 질려 돌아가자. 선생님한테 혼날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와 B는 모험가가 된 것 같은 기분에 취해 점점 안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우리는 2층을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방은 모두 3개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들어간 방은 아무래도 여자 방인 듯 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강아지 장식품 같은 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 방은 아기 침대가 놓여 있고 아기들이 좋아할 법한 장난감이 엄청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큐피 인형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장난감은 다들 허름하고 무언지 알 수 없는 거무스름한 액체가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이었습니다. 곧이어 우리는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거실은 분위기 있는 서양식으로 멋진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이 집에는 아기가 있었던 거겠죠. 아기용 책상이나 의자, 식기 같은 게 바닥에 마구 널려 있었습니다. 나와 비는 신나서 여기저기 뒤지고 다녔지만 A는 비의 뒤에 달라붙어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재, 화장실, 부엌, 여기저기를 둘러봤지만 딱히 이상한 곳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럼 슬슬 학교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니까 마지막으로 목욕탕만 보고 현관으로 나가자. 다음에 또 놀러오면 되지. 그리하여 우리는 목욕탕을 보러 갔습니다. 욕조 앞 탈의실에 이르자 B가 혹시 모르니까 현관문을 열어놓고 오자. 현관은 바로 근처였기에 우리는 문을 열어놓기로 했습니다. 바깥은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시계가 없었기에 우리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목욕탕에 들어서자 무언가가 썩은 것 같은 지독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게 아니라 무슨 동물 사체가 썩은 것 같은 냄새였습니다. 토할 것 같이 심한 냄새였습니다만 나와 비는 어째서인지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학교에서 영웅 대접받고 싶은 마음에서였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 이 중 누군가 죽어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A는 너무 무섭고 냄새도 난다며 목욕탕에 들어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기묘하게도 고작 한 걸음 차이인데 목욕탕 밖에 있는 A는 나오니까 아무 냄새가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욕조에는 뚜껑이 덮여 있었습니다. 원래는 흰색 플라스틱 뚜껑이었을 테지만 이미 검은색으로 변색되었다고 할까. 2층에서 봤던 검은 액체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비어 힘을 합쳐 열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너무도 무거워 쉬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뚜껑은 2개가 있었지만 양쪽 모두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뚜껑과 욕조 사이에 밀어 넣으려고 하는 순간 내 손톱 사이로 무언가가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기분 나쁜 나머지 손을 빼보니 가늘고 짧은 머리카락과 긴 머리카락, 2가닥이 중지 손톱 밑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 나와 비는 무서워져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겁에 질린 모습을 보이는 건 부끄럽다는 생각에 우리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이제 슬슬 질려가네.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돌아가자. 하지만 분명 열려 있었던 목욕탕 문이 어느새인가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A의 장난일 거라 생각해서 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런 장난은 그만둬. 너 선생님한테 이른다. 하지만 A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목욕탕은 흐린 유리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밖에 있으면 실루엣이 보여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는 그 누구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차차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진심으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엉엉 울며 문을 두드리고 A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결국 힘이 빠진 우리는 여기 있다 보면 누가 와서 도와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구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욕조의 등을 기댄 채 문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B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린 틀렸다느니, 죽을 거라느니, A도 벌써 죽어버린 게 틀림없다느니 부정적인 말들을 마구 늘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등 뒤 욕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뒤를 돌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시 소리가 납니다. 젖은 천을 비비는 것 같은 소리. 나는 큰맘 먹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분명 닫혀있던 뚜껑 중 한쪽이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겁에 질려 다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소리는 계속 들려옵니다. 뚜껑이 열려있는 탓에 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비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중얼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비의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비는 마치 여자아이 같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고 흐린 목소리라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문에 등을 댄 채 욕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나올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 온 걸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집에 돌아가게 된다면 엄마와 선생님한테 사과하자 머릿속에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소리는 계속 들려옵니다. 욕조를 바라보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순간 작은 손, 아기 손 같은 게 열린 뚜껑 틈새로 보이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무심코 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는 아직도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도망치자. 정신 차려. 나는 비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지만 비의 눈에는 초점이 없고 입에서는 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욕조에서는 지금까지 들려오던 것과는 달리 신음소리 같은 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우러 와준 것이라 생각한 나는 기뻐서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흐릿한 유리의 얼굴과 손을 꽉 붙인 여자의 실루엣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앞머리를 5대5 가르마로 나눈 단발머리의 여자가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꽉 붙이고 있었기에 표정까지 확실히 눈에 들어옵니다. 곧이어 여자의 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는 듯 했습니다.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내용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눈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양손을 천천히 무겁게 들어 올리더니 엄청난 힘으로 문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자 우리 집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 나 혼자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져서 방에서 나오니 거실에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나를 꼭 껴안고 그간 있었던 일을 말해주셨습니다. 내 기억에 나는 그 집에 한두 시간가량 있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틀 가까이 그 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A는 우리를 두고 먼저 집으로 돌아갔지만 다음날 학교에 나랑 B가 나오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날은 무서워서 선생님에게 말도 못 꺼냈지만 집에 돌아간 후 A는 자기 부모님에게 우리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출동했을 무렵 나는 목욕탕 안에서 기절한 채였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내 왼쪽 장단지에는 무척 작은 이빨 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울면서 B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B는 이상하게 돼서 막 이상한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자 어머니는 B군은 지금 병원에 있어. B군을 만나고 싶니? 나는 만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러 가자. 하지만 B군을 봐도 울면 안 돼. 알았지? 약속하는 거다. 다음날 어머니와 약속한 나는 병원에서 B를 만났지만 B는 목욕탕에서의 그 모습으로 침대에 앉아 이상한 말을 짓거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무서워서 B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A와는 아직 연락이 닿고 있지만 B에 관한 이야기는 서로 꺼림칙한 탓에 꺼리고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해체 공사를 하다가 나왔던 기묘한 돌. 해체 전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온갖 이상한 집과 괴상한 것들을 마주할 수 있었지요. 산 깊은 곳에 있는 낡아빠진 집 같은 건 특히 그렇습니다. 서랍 속에 뼈가 가득 들어있지 않나 벽 속에 긴 머리카락이 들어있기도 하고 집 한가운데에 입구도 없는 방이 덩그러니 있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신사문이 세워져 있었지요. 어찌되었든 죄다 때려 부수고 덤프트럭에 실어서 쓰레기로 처리해버립니다. 정말 기분 나쁜 경우에는 술과 소금을 뿌리기는 하지만 결국 죄다 버리는 건 똑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계곡에 있는 오래된 대저택을 해체하는 작업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운전기사 겸 사장이랑 사장 아들과 함께 예비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집안에 뭐가 있고 어떤 게 들어있는지는 사장하고 사장 아들이 할 일이어서 저는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가져온 만화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골에는 보기 드문 고급차에 호기심이 생겼는지 근처에 사는 듯한 할머니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기는 뭐 하러 왔나? 이 집을 좀 부수고 싶다고 의뢰가 들어와서요. 그런 거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이 돌집이 부서지는 거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왜 돌집인데요? 보기에는 별것 없는 나무로 지은 집인데. 그렇게 묻자 할머니는 아니, 돌이 있어. 그게 뭔데요? 부수면 저주받는 건가요? 저는 웃으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도 웃으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나도 모른다. 근데 이상한 돌이 있다고 하더라. 흥미가 생겨 저는 집에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문을 넘어 들어가자 안방과 넓은 뜰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뜰 한 구석에는 창고가 3개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마침 거기에 사장 아들이 보이길래 저는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장하고 사장 아들이 있던 건 세 창고 중 가운데 것이었습니다. 사장은 그 안에 있었는데 창고 가운데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가운데 창고만 정사각형이었는데 가운데에 씨름판처럼 둥글게 흰 돌이 파묻혀 있었습니다. 원중앙에는 1m 길이의 각진 검은 돌판과 흰 돌판이 서로 마주보듯 서 있었습니다. 사장은 계속 그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그저 괴상하다는 생각만 들 뿐이었습니다. 그날은 조사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며칠 뒤 그 집 해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체 첫날 아침 회사에 나가자 무슨 일인지 사장이 직접 나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창고 안에 있는 돌판은 절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오라고. 우리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목조 가옥은 부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적절한 공간만 있으면 기계로 가볍게 때려 부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침에 사장이 한 말이 있기에 가운데 창고에는 손을 대지 않고 다른 곳부터 부숴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날 가운데 창고만 남았습니다. 다들 창고 안으로 들어가 돌판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현장의 리더 격인 중국인 코우 씨가 창고 밖으로 뛰쳐나와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우 씨, 왜 그래요? 우리가 묻자 코우 씨는 그 창고 위험해, 기분 나빠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멀쩡했기 때문에 그대로 작업을 계속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코우 씨는 위험하니까 돌아갈래. 라며 덤프트럭 한 대를 끌고 마음대로 가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끼리만 창고를 부수고 그 돌은 잘 챙겨 덤프트럭에 쌓아 가지고 왔습니다. 회사로 돌아갔더니 사장이 화를 냈습니다. 코우 씨가 화를 내며 회사를 때려쳤다는 것입니다. 내 놈들 무슨 짓을 한 거야. 화를 냈지만 우리가 알 턱이 있나요? 우리는 모릅니다. 창고를 부수려고 했더니 코우 씨가 토하고 화낸 다음 갑자기 돌아갔어요. 사장은 우리를 냅다 밀치더니 덤프트럭에 놓인 돌로 다가가 당장 이걸 옮기라고 큰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지만 전 사원이 달라붙어 사장 말대로 그 돌을 응접실에 옮겼습니다. 사장은 그걸 응접실 소파 위에 올려두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장은 그 돌에 차를 갖다 주질 않나 말을 걸질 않나 아무튼 좀 괴상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사장 아들도 기분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차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가량 지나자 사장은 난데없이 아들한테 뒤를 맡긴다며 은퇴해버렸습니다. 사장 아들도 언지를 받은 게 없었기에 회사는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래서는 일도 제대로 못하겠다 싶어 저는 한동안 쉬기로 하고 오키나와에 2주간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회사는 완전히 체제 전환이 끝나 있었습니다. 사장 아들에게 사장은 어떻게 됐냐고 묻자 그 돌을 가지고 시골로 내려갔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암만 연락해도 돌아오질 않는다면서요. 저는 그 돌 혹시 위험한 거 아냐? 하고 물었습니다. 사장 아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지 수소문을 해봤더랍니다. 하지만 과거 그 창고에서 사람이 둘 죽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었답니다. 한 사람은 그 집 주인,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는 웬 남자. 두 경우 모두 사건으로 처리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저도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사장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회사는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경영 수완이 있는지 사옥도 새로 세웠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그 돌이 뭐였는지 위험하거나 이상한 것인지 생각이 나곤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뱀산.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옛날 뱀이 이상하리 많지 많아 뱀산이라 불리던 산이 있었다 합니다. 산에 사람이 들어서면 독사에 물리는 사고도 빈번했습니다. 어느 날 뱀산에 들어간 한 사냥꾼이 무서운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를 따라 산 깊이 들어가 보니 수풀 속에 커다란 백사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머리를 뜯어먹혀 숨이 끊어진 듯 했습니다. 뱀의 몸에는 온통 큰 매의 발톱 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냥꾼은 산에서 도망쳤습니다. 마을에 내려와 이야기를 꺼내자 마을 노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산의 주인이 바뀌었구나. 이제 뱀도 줄어들 게야. 그날 중으로 이전 주인이었던 큰 뱀에 대한 공양의식과 새로운 주인인 큰 매를 맞이하는 의식이 마을에서 거행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산에서는 뱀이 자취를 감췄지만 그 대신 새가 잔뜩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산은 자주 주인이 바뀐다고 하더라. 백사전에는 멧돼지, 그리고 그 전에는 승냥이가 있었다더라.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이야기를 매듭지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폐가. 후배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시골에 놀러 갔었다고 합니다. 후배는 간만에 시골 친구들을 만나 놀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친구들 중 한 놈이 귀신 나오는 집에 가자 라고 말을 꺼내 다들 뜻을 모았습니다. 그 폐가는 산을 약간 오르면 덩그러니 한 채 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인적이 끊긴 지 한참이 됐는데도 종종 집안일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난꾸러기들이라 진심으로 귀신이 나올까봐 두려워하는 놈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폐가에 비집고 들어가 마음껏 이리저리 뛰놀며 살폈다고 합니다. 2층 안쪽을 찾고 있는데 한 놈이 갑자기 우뚝 멈춰섰습니다. 무언가가 슥슥 스치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멈춰서 귀를 기울이니 확실히 희미하게 소리가 들려옵니다.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알아차리자 다들 겁에 질려 울상이 되었습니다. 이미 올라온 계단 바로 아래 딱 그 무렵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진 녀석에게 아래를 내려다보게 했답니다. 사람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단지 낡아빠진 걸레 한 장이 보였습니다. 걸레는 마치 벌레가 움직이듯 혼자 마루 위를 닦으며 돌고 있었습니다. 장난꾸러기들은 그제야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폐가에 들이닥치며 여기저기 흙발로 밟아댄 자취를 열심히 닦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무섭다는 생각은 사라지고 미안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다들 신발을 벗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미안합니다. 다들 그렇게 사과하고 폐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걸레는 아무 반응 없이 단지 열심히 자기 일만 했다고 합니다. 후배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그 폐가는 철거되었습니다. 아직도 후배는 시골에 내려갈 때면 그 걸레는 어떻게 됐을까 하고 떠올린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구조대원. 조난자 구조나 수색에 참가한 후 영혼에게 시달리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영혼이 아니라 환각일지도 모를 일이지만요. 한 사례로 기껏 발견했는데 이미 죽어있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곁에 떨어져 있던 메모를 보면 어젯밤까지는 분명 살아있던 사람입니다. 메모 마지막 줄에는 자신을 찾아내지 못한 구조대에게 원한을 품고 죽어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쓸 무렵에는 이미 사고가 흐트러져 일종의 혼란 상태에 빠져 있던 거겠지요. 구조대원 중 한 명은 그렇게 생각하며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발견 당시 이미 자살해 있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곁에는 여성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여성은 이미 며칠 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성이 사망하자 스스로를 자책하다 남성 또한 자살한 것으로 처리되었지만 그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여성의 손톱에서는 남성의 피부 조각이 잔뜩 발견되었습니다. 눈사태에 휘말려 온몸이 짓이겨진 나머지 내장이 죄다 드러난 채 발견된 여성도 있었습니다. 얼어붙어 있던 내장의 선명한 색깔은 영원히 못 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쉰 건 전업 구조대원이 아니라 수색을 도우러 온 현지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줄지어 일어나다 보니 끝내 자살이나 인격 파탄에까지 이른 구조대원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조난자의 영혼이 꿈과 현실에 나타나 원망을 늘어놓으며 째려본다는 증언을 남겼습니다. 이유 없는 원한일지라도 이미 죽은 이의 감정을 어찌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조난자의 가족에게 욕을 먹는 일도 허다합니다. 아들을 못 찾으면 거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무너질 것 같이 약해진 스스로를 지탱하기 위해 상대에게 터무니없이 거친 감정을 내비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귀신 나오는 길. 친구와 함께 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밤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한 곳이라 저는 내심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잠시 걷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저는 졸도할 뻔했습니다. 뒤에는 무섭고 기분 나쁜 노파가 있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머리카락은 산발이라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뭐지, 저건 귀신인가? 저렇게 스산한 분위기라니 틀림없이 귀신일 거야. 저는 노파에게서 눈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공포와 호기심은 커져만가. 저는 뒤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노파를 몇 번이고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앞에서 다가온 여고생이 우리 옆을 지나 곧바로 노파에게 걸어갔습니다. 서로 상대가 보이질 않는 듯 피하지 않고 계속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이 부딪히는 순간 노파는 마치 특수효과처럼 쓱 여고생의 몸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마구 비명을 지르며 거기서 도망쳤습니다. 역시 노파는 귀신이었구나. 처음부터 이상했어. 처음부터.
헐레벌떡 쫓아온 친구가 제게 묻습니다. 저는 헛소리처럼 중얼댔습니다. 나왔다고 귀신이죠, 할머니가. 그러자 친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천천히 걸어온 노파에게 친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인사를 건넸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의외로 별 이상할 것 없는 보통 할머니였습니다. 우리 아파트 사시는 분이야. 좀 무서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귀신은커녕 엄청 건강한 분이라고. 뭐야, 괜히 무서워했네. 귀신이 나오는 길이라니 순 엉터리잖아. 6번째 이야기, 원숭이. 산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인의 오두막에서 묵을 겸 술자리 벌이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확인하러 가보니 숲속으로 허연 것이 빨려 들어가더랍니다. 더러운 붕대 다발이었습니다. 마치 투명한 통에 감겨있는 것처럼 천이 빙빙 감겨 하늘에서 흔들흔들 떠돌고 있었습니다. 허나 오두막에서 새어나온 빛 사이로 잠시 보이던 그것은 곧 나무 사이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뒤를 보니 오두막 주인이 안주를 손에 들고 창고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괴상한 걸 봤다고 지금 본 걸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두막 주인은 뭐라 말할 수 없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꽤 옛날 일이지만 말야, 이 오두막 옆에 웬 원숭이가 쓰러져 있더라고. 나이도 먹을 대로 먹었는데 상처가 엄청 심했어. 무리에서도 포기하고 내쫓았겠지, 아마. 회 안에 젖은 듯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무심코 동정심이 일어서 치료를 해주고 붕대도 감아줬어. 한동안은 오두막 근처에서 머물다가 상처가 나으니까 쓱 사라져버렸어. 뭐 야생동물이라는 건 대개 그런 법이지. 그런데 말이야, 그놈은 다 나았는데도 붕대를 벗으려 하진 않더라고. 그리고 매년 치료를 받았을 때 즈음에 꼭 답례를 하러 찾아와. 그리고는 현관을 열어 젖혔습니다. 문 바로 앞에 그리 많지는 않지만 과일과 버섯이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원숭이가 은혜를 갚는 건가? 신기하면서도 훈훈한 기분에 잠겼지만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답니다. 붕대는 분명히 보였는데 왜 원숭이는 안 보인 거지? 말했잖아, 한참 전 일이라고. 애시당초 늙은 원숭이였으니 죽은 지도 꽤 됐어. 내가 본 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오두막 주인은 한참 동안 숲속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제 은혜 갚기는 충분하니 성불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말이야. 외로운 듯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7번째 이야기, 숲풀. 지인인 T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T 할아버지는 젊을 적 동료와 함께 산에서 노가다를 뛰었답니다. 신입일 무렵 산에서 하룻밤 꼬박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 아름다운 여자가 숲풀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민가는 없었기에 이상하다 싶었지만 영손에 익지 않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이 여자는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저녁밥을 먹으러 오두막에 돌아와 이야기를 꺼내니 작업 반장이 잔뜩 얼굴을 찌푸리고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외팔 외다리 여자 말이지. 절대 상대해주면 안 된다. 숲풀에서 들여다보는 얼굴만 봤을 뿐이었지만 T 할아버지는 작업 반장의 기세에 눌러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다음 날도 여자는 숲풀 속에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상대해 줄 생각은 없었지만 아름다운 얼굴에 가끔 시선을 가니 마침내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자는 정말 외팔의 외다리였습니다. 그런 몸으로 깡충깡충 뛰어와 곁에 오더니 고관을 만져대기 시작하더랍니다. 아직 젊은 데다 동정이었던 T 할아버지는 기겁하며 냅다 밀쳤지만 여자는 솜씨 좋게 몸을 바로잡더니 능글능글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숲풀 속으로 사라지더랍니다. 그때부터 여자가 눈에 띌 때마다 아름다운 것만큼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그날 밤 A라는 남자가 오두막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걱정했지만 다행히 밤늦게 길을 잃었었다며 머리를 극적이며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멍청한 놈이라며 웃으며 안도했지만 작업 반장만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날 작업 반장과 A가 이야기를 나누는 걸 T 할아버지는 봤다고 합니다. 능글능글 웃고 있는 A의 얼굴은 그 여자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서로 좋은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그 한마디로 A가 그 여자와 잤다는 걸 T 할아버지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이후 A는 물론이고 A와 친하던 B 역시 늦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너는 가지 마라. 손발을 잃게 될 거야. 작업 반장의 엄포는 믿기 힘든 소리였지만 뭐가 어찌되었든 그런 여자와 얽히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가는 날 A는 산에 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작업 반장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등을 돌려 산으로 돌아가는 A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A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다음 일터에는 A도 B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에 들은 말에 따르면 A는 행방불명되었고 B는 큰 사고가 나 손발을 잃었다고 하더군요.